돈이 전부였던 그 남자 마지막엔 제게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6살 정연희 씨의 황혼 재혼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재벌 회장과의 결혼이 과연 행복의 열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연희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46이라는 나이에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 80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 의료비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연희는 학원에서 추가로 과외까지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매달 병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박가영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가영은 이혼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연희야,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가영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강무현이라는 63세의 남성이었는데 국내 굴지의 식품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첫 부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연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진지했습니다. 연희야, 너 참 매력적인 여자야. 지적이고 차분하잖아. 그런 게 어떤 남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강무현 회장과의 첫 만남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무현의 첫마디였습니다. 혼자 늙어가기엔 인생이 너무 외롭더군요. 그는 연희의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이도 나이고 긴 연애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희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청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저희가 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강무현은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 여자나 화려한 여자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품격 있고 지적인 동반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한 건 경제적 안정이겠죠.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고 연희의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 꼭 사랑만은 아닌 것 같구나. 안정도 행복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에 연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강무현의 딸 이주영은 아버지의 재혼을 못마땅해 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나 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강무현은 나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희는 어딘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인가 싶었죠. 새 집으로 이사한 연희는 처음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평 저택이었죠. 하지만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현은 연희에게 세세한 규칙들을 정해주었습니다. 집안 생활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요. 외출할 때는 미리 말해주시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주세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연희가 입을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세요. 너무 화려한 건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정해줬죠.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요? 가장 힘든 건 강무연의 딸 이주영이었습니다. 37살의 주영은 아버지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새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죠? 우리 집 격식이 있거든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우리 새엄마는 국어 선생님 출신이야.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냥 데려오신 거야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희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저택은 넓었지만 갇힌 새장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고 최고의 의료진이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강무연은 연희를 점점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내 체면에 맞게 행동해야 해요. 결혼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연희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연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강무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위험해요.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강무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 안 됩니다. 간병인이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와주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사위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연희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병원에는 의사들이 있고 제가 거기 있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강무현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정말 잔인했습니다. 연희는 혼자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밤새 손을 잡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강무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만 댔죠. 결국 연희는 친구 가영의 도움으로 혼자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연희에게 강무현이 나타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리됐으니 집에 가죠. 정말 그게 다예요? 연희는 처음으로 강무현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시고 지금 와서 그게 다라고요? 강무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죠. 이제 어머니 걱정도 없으니 우리 생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정말 그냥 물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사랑은커녕 기본적인 인간적 배려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희의 일상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강무연은 아내의 상실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방해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생활에 더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연희가 어머니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자 그런 구식 관습은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죠. 연희는 혼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무현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연희가 예전 동료 교사들과 만나려고 하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당신 신분에 맞는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희가 읽는 책까지 검열했어요. 왜 이런 우울한 소설을 읽어요? 마음가짐이 부정적이 됩니다. 연희는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감기로 몸살이 났는데도 강무현은 냉담했습니다. 약 먹고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준비는 해놔야죠.
고열에 시달리는 연희에게 손님 접대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주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어머니, 제 친구들이 와서 그런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리고 과일 좀 깎아서 가져다 주세요. 그날 밤 연희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강무현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내가 부르면 바로 나와야죠. 연희가 잠깐만요라고 대답하자 강무현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람 만들어줬는데 이제 불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람 만들어줬다고? 자신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강무현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강무현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데요? 사랑?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현실적인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가혹했지만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계약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 예의? 강무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집, 이 생활 다 내가 해준 거 아니에요. 연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친구 가영의 집뿐이었어요. 가영은 초췌한 연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뭔 일이야? 그날 밤 연희는 가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무현의 통제, 딸의 무시, 어머니 장례식 때의 일까지. 가영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이야? 이건 그냥 감금이잖아. 연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결혼 후 내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가영아, 나 정말 바보였나 봐.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가영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그냥 당하고만 살기엔 너무 똑똑하잖아.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됐어. 가영은 이혼 상담 전문가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연희야, 강무현이 숨기고 있는 비밀 계좌들이 있을 거야. 재벌들은 다 그래. 세금 회피용 계좌나 비자금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증거를 찾으면 이혼할 때 유리할 수 있어. 가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사설 탐정까지 소개해줬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살지 말고 제대로 맞서야 할 때야. 연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연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연희는 가영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재벌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베테랑이었어요. 부인 강무현 회장 상대로 이혼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는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사 출신이라 다행입니다. 꼼꼼하고 기록을 잘 남기시겠네요. 연희는 그동안 강무현의 폭언들을 녹음해 둔 게 있었어요. 또한 강무현이 자주 받는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이제 재산 은닉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설 탐정 박철수는 이런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강무현 회장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회피용이거나 아니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용도겠죠. 연희는 집에서 강무현의 서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재 금고에서 수상한 통장과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연희가 발견한 건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와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박 탐정은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네요.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증거들이에요. 이 정도면 이혼뿐 아니라 배임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무현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연희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집에 증거를 찾으러 갔을 때 강무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연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쉬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강무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혼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 말이에요. 연희는 가슴이 뛰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연희는 마지막으로 강무현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탈세 관련 이메일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강무현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예전의 연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강무현은 회유하려 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을 때 강무현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제 아내가 일시적으로 감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곧 마음을 바꿀 거예요. 하지만 연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강무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람 만들어줬는데 당신은 내 소유물이야.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연희는 증언대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황혼 재혼, 그 끝에는 사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무현 씨가 저에게 준 건 계약서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물건이었어요. 언제 외출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입을지까지 통제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증언에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강무현의 은닉 재산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과 탈세 정황까지 밝혀졌죠. 강무현은 결국 연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탈세건은 고발하지 말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냉정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받으셔야죠. 이혼이 확정된 후 연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도서관 한켠에 작은 글쓰기 교실을 열었어요. 중년 여성들과 함께 인생 에세이를 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연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감사하죠. 덕분에 진짜 제 삶을 찾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결국 무릎 꿇고 말았지만 연희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